대한민국 헌법 전문, 저도 사실은 멘태전까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국민교육원장은 죽어라고 외웠는데 못 외우면 혼나고 매 맞고 그랬었는데 헌법 전문 외우라고 시킨 교사도 없었고요. 그게 수능 시험에 나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은 우리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뭉치게 하는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다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SNS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 헌법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무엇을 계승하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고, 법 중의 법이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핵심 가치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다라고 분명히 써놨죠. 그래서 SNS에다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정의, 인도, 동포애다라고 다소 가르치는 듯이 써놨더니, 이 SNS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바로 이제 반박글이 올라와요. 이 빨갱이 같으니라고. 헌법 속에 써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자유시장경제 수호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에도 저 헌법 전문에는 그런 얘기들을 안 했어요.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수호한다 이런 원칙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이지만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이 단결한다라고 써놨던 것이죠. 그런데 헌법인데, 법인데, 법률 용어는 누구나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한 단어들로 구성돼야 해요. 근데 정의, 인도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인도인가? 법에서 각주를 달고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헌법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사람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도 정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되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는 인도적인데 남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이고 서로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도 써놨어요. 87년 지금 헌법을 제정할 때 정의, 인도, 동포애가 무슨 뜻인지 당시 헌법 제정위원들이, 헌법 개정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알고 썼느냐?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저 구절은 1848년 7월 재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크게 6차례 개정되는 동안 딱 한 번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심지어 유신헌법조차도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써놨어요. 뭐 언제 빠졌느냐? 전두환의 제5공화국에서만 이 구절이 빠졌어요. 대신에 당시에 전두환은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면서 민주정의당이라고 그랬죠. 정의, 인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70년간 한국인들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사이에 사실 한국인들의 정신을 지배해야 된다고, 또는 한국인들이 이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문화된 채 존재해 왔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그러면 48년 7월에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정의, 인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명료하지 않은, 사람마다 오해할 소지가 많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을 것인가?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예, 없이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로서는 좀 보시면 나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1948년에 이 정의인도 동포회를 민족을 단결시키는 핵심 가치로 설정한 그런 사상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3.1운동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단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재헌헌법은 그랬어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가 아니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 3.1운동의 핵심 정신을 당시 헌법기초위원들은, 당시 국회는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정의인도동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승을 했어요. 왜? 저게 3.1운동의 핵심 정신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봤습니다만 현대적 개념에서, 우리 헌법적 개념에서 정의와 인도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서에 집어넣은 최초의 문서가 김희독립선언서였어요. 한번 읽어보죠. 김희독립선언서는 아주 간단해요. 독립선언서 첫 번째 문장, 모든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독립선언서 전부예요. 우리가 뭘 선언했는지만 말하면 독립선언이잖아요. 그 나머지 글들은 굉장히 긴데 전부 우리가 독립선언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였어요. 그 다음이 차로서 자선난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였죠. 우리의 자존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인류 평등의 대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의가 다름 아닌 인류 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정의와 인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몇 번 쓰냐면 그 본문 중에도 이렇게 나와요.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이, 인류의 보편적 성질과 이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원하는 금일,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도의 창과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략주의 강권주의 시대가 인도에 반대되는 것이고, 침략주의 강권주의가 인류 평등이 정의이자 인도였어요. 그래서 공약 3장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금일 오인의 착오는, 금일 오늘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가장 앞에 둔 것이, 생존, 존영보다 앞에 둔 것이 정의, 인도였어요. 3.1운동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상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3.1운동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면 독립운동이다, 아니면 이것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른바 선언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거는 그런 논란과 관계없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운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인류사적 의미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의 의미는 총칼 앞에 빈손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2002년이었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여중생 두 사람을 추도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당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또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 그때부터 이른바 촛불만 들고 시위하는 역사가 시작된 걸로 알아요. 우리 그렇게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위대함이 뭐냐? 최루탄 앞에서, 물대포 앞에서 촛불 하나만 들고
나설 수 있는 용기. 글쎄요, 그때쯤이면 용기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자면. 근데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일본군이었어요. 최루탄도 방망이도 몽둥이도 물대포도 아니라 총과 칼이었어요. 그 앞에 맨손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태극기, 손에 드는 태극기 하나만 들고, 그리고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이게 왜 인류사적 또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인류의 긴 역사상 무장한 집권 세력에 맞서서 빈손으로 그렇게 대항한 사례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관총 앞에서 죽창이라도 들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는 들었어요. 1905년, 1907년 의병들도 하다못해 조총을 들망정 무기는 들었어요. 못 이길 걸 알더라도. 근데 이런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총칼 앞에 맨손으로 나서는 사람들,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에 기대서 그런 행동이 가능했겠느냐? 사실은 한국적 촛불혁명의 역사는 3.1운동의 바로 이 역사, 총칼 앞에 빈손으로 나섰던 이 역사에서 시작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동학혁명 때에는 궁궁을을이라는 글자를 노란색 종이에 써서 붉은 주사로 써서 불태운 다음에 그 재를 마시면 총알이 비껴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3.1운동 때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뭘 믿고 그랬느냐? 저거였어요. 힘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본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무기로서 일본에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저 총칼 앞에 외롭게 서 있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라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내 신념은 지켜줄 것이다. 이보다 앞서 10여 년 전에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을 얼마 전에 드라마로도 나왔죠. 미국인 기자 맥킨지가 취재를 했어요. 당신들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보느냐? 의병대장, 젊은 의병대장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도 나왔죠.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바로 얼마 안 있어 죽겠지요.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치, 그것이 이제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의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신념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바로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으려고 하는 생각이 3.1운동 이후에 거의 30년 지나서 헌법이 제정되는데 어떻게 헌법 정신으로까지 헌법에까지 들어갔냐면 국내에서는 3.1운동 기념식을 1920년, 21년, 22년까지 간간히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발각이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문 기사나 재판 기록이 안 나오죠. 왜?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본의 경찰에 발각되지 않은 채로 3.1운동 기념식들은 계속 했겠죠. 국외에서는, 해외에서는 매년 3.1운동 기념식을 했어요.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소련 블라디보스톡이나 아니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LA, 멕시코, 또 쿠바, 아바나 이런 지역들에서 늘 했죠. 하면서 매년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을 했어요. 건국절 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웠던 나라를 해외 동포들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인도로서 만들어진 나라, 정의와 인도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인도의 정신으로 건립된 나라다라는 신념, 확신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이어갔던 해외 독립운동의 맥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에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도 이 정신의 내용을 정의와 인도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고 그걸 계승하면서 헌법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누구나 저 사진만 봐도 아, 저기는 뉴욕이구나, 저기는 파리구나, 저기는 리우데자네이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계의 대표적인 100주년 기념물들입니다. 물론 전부 100주년에 선 건 아니에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100주년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이긴 한데 1776년으로부터의 100주년도 아니고 1789년으로부터의 100주년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섰고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도 브라질 독립 100주년 기념물이긴 한데 사실은 100주년의 건립을 시작해서 110주년에 가서야 완성이 됐죠. 100주년을 정확히 맞춘 것은 파리 에펠탑 정도예요. 자, 우린 저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저게 저 나라의 대표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 그야말로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에펠탑은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를, 그리고 이제 예수상은 캐톨릭 국가 브라질 사랑을 각각 상징한다고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조그만 단체가 하나 다 만들어지긴 했어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으니만큼 3.1운동 그 인류사적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인류사적 의미를 표상하는, 상징하는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이자 과거 제국주의국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겪었던 나라들의 보편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탑 정도를 대한민국에 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처음 표현했던 게 아마 한 4, 5년? 3, 4년 됐나 보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지금 이제 이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하고 저 진중권 씨하고 같이 했던 노유진의 정치 카페인가 하는 데 가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어요. 얘기를 했었죠. 뭐 그렇게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때 이제 정의 인도 동포로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단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결이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통합 또는 그 정의 인도 동포의 가치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나름대로 당시 각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찾아갔어요. 저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역사계 원로 한 분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찾아가서 선생님, 그분이 이제 언론계, 학계, 관계, 뭐 저 재계 두루 좀 발이 넓은 분이라서 몇 년 후면 100주년인데 선생님 제 2의 손병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록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며칠 후에 그분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하시겠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비서는 아는 사람이라 내막을 들어봤더니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건국절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거는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도 다 날라갔고 2017년에야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행사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었고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국제적 축제를 한번 했으면 이 땅에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그 기념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꿈은 좀 이렇게 거의 날아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몇 분이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단체를 따로 만드셔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됐으면 올해쯤 됐으면 이 정의 인도 동포회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갈게요. 예. 근데 정의와 인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인도가 뭐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인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사실은 유교에서의 인도란 천도에 대립되는 개념이라서 이게 썩 좋은 가치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하늘의 도리가 올바른 도리이고 인간은 그걸 배워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했죠. 물론 이 금수와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는 3.1운동 김일동 선언에서 천명한 인도는 아까 여기 대표님이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휴머니테리아니즘의 번역어였어요. 유교적 개념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개념이었어요.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냐? 1919년 사람들은 인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당한 그림이 좀 앞에 있을 겁니다. 인류 진화 개통도라고 하는 것이죠. 뭐 상상하니까 화석, 유골 화석 모아서 그려놓은 거니까 저런 모양으로 인류는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이런 가정을 좀 한번 해보죠. 100만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동시대로 놓고 저기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옆에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부터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가운데쯤 되면 저게 인간인가 아닌가. 길에 다니면 우리 이웃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동물원으로 보내야 될 거냐. 오른쪽에서 두 번째쯤 되는 존재가 나타나서 친구하자 그러면 친구를 할 거냐. 프로포즈하면 받아줄 거냐.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저들을 인간이라고 불러야 할지 인간의 조상 정도로 따로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어땠을까요? 베이징 원인은 자기가 이 세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자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자의 조상이나 코끼리의 조상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형질 인류학적 관점 말고 문화의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된 계기는 그 형질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하죠. 생물학적 분류 기호입니다.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사전에 보면 아주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두 개 썼다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요즘은 이제 동물 심리학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편이라서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고 동물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같은 것들이 있고 다 이제 알아요. 개를 오래 키워본 분들은 반려동물로 키워본 분들은 사람보다 낫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런 동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다른 모든 동물도 그건 할 줄 알아요. 개념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직접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생각으로 만들어낸 별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별개의 세상 또는 별개의 그 사물이라고 하지 않죠. 사안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하려고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훈련을 시키면 공 물어와 그러면 공 물어오고 우유 물어와 그러면 우유 물어오고 신문지 물어와 그러면 신문지 물어와요.
그렇게까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사랑을 물어와라. 사랑. 어디 있어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개가 볼 때 참 우스운 고민들을 하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쓰면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수많은 대중가요 아니면 드라마, 영화, 소설 할 것 없이 사랑을 다뤘다고 하는데 정의가 없어요. 이런 노력들을 해왔죠. 정의, 배려, 연대, 동정, 희망 이런 개념의 관념의 세계들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이 인간다움의 발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의식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안들 또는 사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그런 개념이 무엇이었느냐? 뭐 저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신이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건 전 세계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문명 벨트라고 해서 이제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역사가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대략 북위 15도에서 45도 사이의 벨트가 문명 벨트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천신사상 하늘에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벨트가 있대요. 그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나를 정의할 때,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단군 신화에 이미 답을 내줬어요. 일원의 삼국유사를 보면 한국인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의 공통조상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신화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개천절 우리 국경일 중에 하나죠.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 개천절 어떤 날이냐? 후령부가 이 나라 하나만이면 단군이시니 그래서 단군조선이 건국한 날로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개천절이에요.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웅은 하늘의 신이에요. 신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조상이 아니에요. 신이 누구와? 곰과 혼인을 내서 나온 자식이 단군이죠. 단군의 DNA를 만약에 찾는다면 뼈 조각이라도 찾는다면 그걸 현대의 과학기술로 분석했을 때 그 DNA를 분석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곰인데 거기 인간의 DNA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은 신에게, 반은 동물에게. 이건 이제 다른 관념에서도 흔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할 때 마음, 몸 말고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실체 말고 역시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구성하는 것들을 혼백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혼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생각은 발상은 비슷해요. 이건 다 이제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엮여 있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기운, 즉 신성이 혼을 구성하고 사람 몸에 들어온 하늘의 땅의 성질, 그 동물성이 백을 구성한다. 사람의 살아있는 생이 혼백이 서로 어울려 있어요. 혼백을 묶어주는 장기를 삼초라고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각각 온 곳으로 되돌아가요.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날아가죠. 백은 땅에서 몰려 들어왔으니까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이걸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지만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 두 개가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이성을 담당하고 땅의 기운이 감정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요즘 누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의례가 그런 것들이에요. 제사 지낸다. 그건 혼에게 드리는 인사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 간에 그 집에서 지내면 돼요. 왜냐하면 혼은 날아다니니까 찾아와요. 그러나 백에게 드리는 인사는 성묘죠. 그러니 묻혀있는 곳으로 가야죠.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제사와 성묘라는 의례조차 이 혼백의 분리의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인간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도 사람이 정말 착하고 훌륭하면 천사 같다고 그러고, 사람이 평균보다 질이 많이 떨어지면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신과 동물, 그 사이에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동물성을 계속 억제하면서 신성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들, 인간을 신에게로 이끄는 사제들은 그래서 동물적 욕망, 동물적 성성의 일부를 스스로 버려야 했어요. 왜 카톨릭 사제들이나 불교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동물적 욕망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를 버렸다. 그래야만이 나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을 신에게 더 가까이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인간이란 오랫동안 그렇게, 그게 이제 세계에 대한 모든 이분법적 인식의 기초가 됐어요. 신성이 선이고 동물성이 악이에요. 이게 옳음이고 이게 그른 것이었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신의 말에, 신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삼일운동 넘어갈게요. 이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식의 이야기들을 다 해왔으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또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기독교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구 신화도 비슷해요. 고대인의 의식은, 자의식은, 인간의 자의식은 그만큼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신화를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세계가 하늘에 있는 신과 도시에 사는 인간과 저 숲에 사는, 숲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늘에는 신이 살고 이 땅, 인간의 영역 밖의 땅은 동물이 사는, 신과 동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3요소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과 동물 사이에 이른바 혼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군을 생각했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도 중간적 존재가 있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중간적 존재가 있다고 봤어요. 인간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 그리스 신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노타우로스, 켄타우로스, 메두사, 스핑크스, 이렇게 인간의 속성과 동물의 속성을 반씩 나눠 가진 그런 괴물들이 인간을 괴롭히면 누가 구해주냐면 제우스의 아들들이 구해줘요.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이런 식의. 제우스는 워낙 바람둥이라서 인간과의 사이에 많은 사생아들을 낳죠. 이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 신과 인간이라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헤테로라고 그래요. 헤테로는 사전에 찾아보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T-E를 빼면 히어로가 돼요. 사실 헤테로와 히어로는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본래 히어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바로 이런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역사 서사는, 인간은 신에게 기도를 하면 신이 자기 자식을, 이 히어로를, 사생아를 보내서 괴물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이 스토리의 기본 골격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 여성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니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이가 모든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구원하리로다 라는 거죠. 구조는 같아요. 신의 아들이 무력한 인간을, 그리고 언제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을 신의 아들이 구원한다고 하는, 구원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한다고 하는 무기력에 대한
자기의 무기력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인류에 대해서. 21세기가 돼서 이런 생각이 까맣게 사라졌느냐, 다 잊어버렸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헤라클레스이기도 하고 때로는 페르세우스이기도 하죠. 누구? 21세기에는 이제 이 시대는 기계가 신성을 확보한 시대예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중간적 존재가 새로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 예, 그런 생각, 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천자라는 이름으로 중국 황제를 불렀고, 이 천자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의 도리를 땅에 구현할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것이 하늘의 도리를 땅에 구현하는 것을 다스림,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랜 동안 그런 믿음 속에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은 지고지선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대의 인간관, 인도주의는 여기에서 이탈을 했어요.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16세기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사태가 과학혁명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대상은, 직접적으로 약화시킨 대상은 인간 외부에 있었던,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었던 신이었어요. 우주 전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죠.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은 땅이 평평하다는 오래된 관념을 파괴했어요.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운동에 대하여는 하늘이 둥글다는 역시 오래된 관념을 파괴했어요. 같은 해 1543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에 대하여는 인간은 인간만이 신을 닮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또 파괴했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혁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서 지금도 특별한 이야기들, 특별한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괴테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인간이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 죄 없음, 순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생겼다.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하는데 하늘이 없다고 코페르니쿠스는 선언해 버렸어요. 하늘이 없다. 무한한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 이후로 생각이 가까이 인간은 자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케이오스, 혼돈 속에서 살아야죠.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 철학적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대답은 생물학에서 내버렸어요.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선언했죠. 인간도 동물의 일종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잘 진화한 동물의 일종일 뿐이다. 진화는 왜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자연도태 또는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걸 사회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학 개념으로 틀어버렸어요. 진화는 왜 이루어지는가? 수많은 개체들 사이에서 개체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유전자를 보존해서 계속 살아남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체는 결국은 소멸해버려서 더 좋은 쪽으로 진화한다, 아니 더 적합한 쪽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건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빈곤과 무지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허덕여야 하고,
가난해야 하고, 누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편안하고 즐겁고 호의호식하는 이 현상,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냐?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윈은 생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스펜서는 이걸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경쟁력이 있는 인간은 성공하고 경쟁력이 없는 인간은 실패한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동력이다. 그래서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잘 적응하는 자, 우수한 자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쟁 지상주의, 경쟁력 만능주의의 시대가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래요. 19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식을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사고방식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었어요. 경쟁은 선하다. 경쟁이 역사를 진보케 하고 인간을 진보시킨다. 발전시킨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생명으로서 자신의 의무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제국주의 시대와 딱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보자면 칼 마르크스는 저런 식의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보자면 일종의 시대적 반동이었어요. 반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되거든요.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아니, 약자들끼리 단결해서 만국의 쥐가 단결해서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 수많은 이제 테마들은 사실은 반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가톨릭 수도사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를 보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게 각각 대응이에요. 저 사람들은 교회를 방으로 돌려놨고 구원을 해방으로 돌려놨고 혁명을 최후의 심판으로 돌려놨고 부르주아를 사탄으로 돌려놨어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들이 구성하는 세계는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유명한 러시아 출신이고 지금 헬싱키 대학에서 오슬로 대학인가요? 있는 저 박노자라는 친구가 한 젊었을 때예요. 한참 처음에 한국 유학 갔을 때 경험을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 유학 가서 한국말도 잘 통하지 않는 때인데 한국인 친구가 접근하더래요. 나 다니는 교회에 좀 나오면 장학금도 주고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한번 나와봐라. 그렇지 않아도 당시 소련에서, 사회주의 소련에서 그 공산주의 청년동맹 활동에 아주 진저리가 나서 유학을 왔던 것이고 종교란 무엇인가에 궁금하던 차라서 따라갔대요. 갔는데 한 번 가고 안 갔답니다. 안 갈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교회 모임을 하는데 뭐라고 잘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데 이게 꼭 무슨 자아 비판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혁명가를 부르는 것 같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하자고 또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세계혁명 완수하자 같이 들리고, 이 소련 공산당의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청년부의 프로그램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발상이 하나의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 놨었어요.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이 둘이 20세기 내내 싸웠죠. 근데 그 싸움은 이제 우리의 좀 주제는 아니고요. 다윈이 이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윈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경쟁이 인류를 무한 진보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무엇을 낳았느냐 하면 가장 노골적이고 제한 없는 경쟁, 앞글자만 바꾸면 돼요. 전쟁이죠. 가장 노골적인 경쟁이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다 벗고 하는 경쟁이죠. 그 전쟁은 1차 대전은 무엇을 낳았느냐면 프랑스의 새겨진 비문이에요. 1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그리고
인간들의 곤경 위에 쌓아 올려진 치욕적인 재산들, 처형종에선 죄 없는 사람들, 훈장받은 죄인들. 전쟁은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간 인간이 쌓아온 가치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사람을 많이 죽으면 훈장받아요. 적에 대해서라면. 적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훈장받아요. 다른 사람의 다른 시설을 불태워도 훈장받아요.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가 훈장감이 되는 전도된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인간성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세계가 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는 이 전쟁의 죄악성을 못 느꼈는데 유럽 전체가 전쟁의 무대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아니라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는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20세기의 반성이었어요. 이걸 보통 이제 학자들은 제3차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휴머니즘, 신과 인간을 동격해 놓았던 그리스의 휴머니즘. 2차 휴머니즘,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르네상스의 휴머니즘. 3차 휴머니즘, 다윈 이래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동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동물성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빠져나오려고 했던 제3차 휴머니즘. 인간이 동물성을 긍정하고 인간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쌓아올려온 선함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부정해 놨더니 인간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한 동물이 되어버렸더라. 사실 저 반성이 1차 대전 중에 일어난 반성이었어요. 저게 인도주의의 핵심이었어요. 저기서 말한 19세기 첫 10년간 1차 대전을 앞두고 또 겪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았던 인도주의라고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침략주의, 강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사상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인류의 집단적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를 겪었을 때 인류가 제대로 반성을 하지 못해서 1차 대전을 겪고도 히틀러를 겪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인간이 동물로서 이른바 약한 자, 열등한 자,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상상했던 그 어떤 악마도, 인류가 꿈속에 그려왔던 그 어떤 사탄도 인간 자신보다 악랄하지 않았다. 인간 자신보다 잔인하지 않았다. 어떤 전설에 나오는 그런 악마들도 심지어 그 인간은 스스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아이 히만에게서 발견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스스로 성실하고 착실하다고 믿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발견이었지만, 네, 그 발견 이후에 1948년에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첫 문장이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예요. 근데 우리는 1919년 김이독립선언서 첫 번째 문장이 서로서 세계 만방에 거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였어요. 인류 평등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예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의로 내세웠던 것이 3.1운동의 김이독립선언서 3.1운동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 100주년, 우리 100주년이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100주년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인도주의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하기에는 또 이것도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그게 뭐였느냐?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서로가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태권도장 가서 그렇게 배워요.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 뭐죠? 약한 애들 때려서 돈 뺏기 위해서.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거꾸로 배우죠. 힘을 부당하게 강한 자에 맞서 약한 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운다라고 배워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강한 자를 견제하는 것이 정의다. 그것이 정의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의의 개념을 파고 들어가면 가장 기초적인 그것이었어요. 인류는 평등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부추기고 강한 자를 억제하는 것이 정의다. 인간은 강약으로 나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약하다고 해서 강자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강자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인도주의였어요. 사실은 백범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사 쪽으로 보자면 평화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폭력투쟁, 의열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죠. 또 젊어서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동학접주였고 을미사변 때는 일본군 장교인 줄 알고 일본 상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임시정부를 30년 동안 끌고 오면서 그가 체득한 정의에 대한 관념을 1949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남을 침략하려 하지 아니한다. 오직 내가 한없이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남을 괴롭히지도 남의 것을 빼앗지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게 제3세계 독립운동 또는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민족의식의 핵심이에요. 저게 정의와 인도의 가치였던 것이죠. 대한민국 저같이 입각해 있어야 해요. 민족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보죠.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남을 침략하려 하지 아니한다.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그러니까 헌법 가치니까 개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자 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아니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재산보다, 나의 권력보다, 나의 인격이다. 저 얘기를 국가로 전환시켜서 한 얘기예요. 저게 우리의 헌법 가치였어요. 정의, 인도, 동포애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힘으로써 사회주의론을 지배하지 않는 세계, 힘이 있다고 약자를 억압하거나 멸시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세계, 힘이 없어도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자전거 타는 모습 보면서 그 밑에 써있는 글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사는 세상.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짐승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빈부 차이라든가 무슨 뭐 학력 차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차이들이 없을 수는 없어. 사람들은 다 차이를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니까. 적어도 침략주의, 강권주의, 여기 뭐 보겠어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갑질 문화. 그 갑질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갑질 문화가 횡행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런 세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을 지키지 어렵게 변화하고 있어요. 1914년, 5년 무렵에 이런 식의 인도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조되었었고 3.1운동은 바로 그 인도주의를 최전선에서 천명했던 그런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 3.1운동에서 우리가 천명했던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헌법에 집어넣은 것이 48년 헌법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 정신이었어요. 근데 안 배워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른 가치들을 숭배하는 거죠.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사실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부터 새로운 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신의 속성은 원래는 전지전능, 영생불멸, 세 번째가 지고지선해야 했는데 이 지고지선이 빠지고 전지전능하고 영생불멸하는 그런 신이 하나 생겼어요. 돈이죠. 이 돈은 잘만 섬기면 자기보다 훨씬 오래 살고요. 후손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많으면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섬기는 문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함께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른쪽에 왜 백화점을 집어넣느냐면 저게 파리에는 몽마르쉐라고 하는 1853년, 58년에 지어진 세계 최대 백화점이었었는데 에밀 졸라가 저 백화점을 보고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게 현대의 신전이다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한국사를 전공했는데 저 친구 중에 서양사를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저 그때만 해도 야, 그 서양사를 한국 사람이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그때 그 친구 따라서 서양사를 전공하자는 걸 가끔 후회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몇 해 전부터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 친구는 어디 저 종교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성지순례단을 인솔하고 다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매년 공짜로 여행을 하면 얼마나 제가 부럽겠어요. 여행도 하고 뭐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말도 마라. 지겹다. 매년 다니려니까 지겹긴 하겠죠. 근데 그게 지겨운 게 아니라 이 친구 얘기는 그래요. 성지순례 다니는 명색이 진짜 성지에 가면 성당이나 무슨 기적의 분수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는 이제 감탄을 하는데 1시간쯤 놔두면 지루해야 한대요. 1시간쯤 놔두면 지루해야 하고 무슨 분수에 그 동전을 던져서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전을 던지는데 환전도 한다는 푼돈만 던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종교적 열정에 불타는 곳이 어디냐. 눈동자는 커지고 심장도 박동은 빨라지고 그리고 아낌없이 헌금하는 곳. 면세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아낌없이 헌금을 하죠. 아낌없이 헌금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받아 나올 때는 은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하죠. 다음 없이. 교회는 심지어 헌금 적게 할까봐 투명봉투 준비하는데 이런 현대의 신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알아서 찾아와서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은총 받아갔다가 잠시 후회하고 또 찾아오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이죠. 다함 없는 숭배. 예, 저런 데들이 현대의 신전이라는 말은 에밀 졸라의 말은 굉장히 이제 해안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종교 시설에 가서 돈신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돈신에게 인도하는 브로커신밖에 안 돼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에 대한 숭배예요. 모든 유기체는 기계다라고 선언한 것은 데카르트였었는데 17세기에 그 사람이 본 건 시계였어요. 태엽 시계가 막 10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3세기쯤 되면 정교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 시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지금도 그래요. 오래 가요. 시계는 좋은 시계는 자동 시계 아직도 몇백 년 된 시계가 아직도 가요. 태엽만 감아주면 부품이 다르면 그 부품만 교체해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미덕으로 선정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계 같으니까 오죽하면
옛날 태엽시계,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태엽시계, 태엽 감는 걸 보고 시계 밥 준다고 그랬어요. 시계를 의인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시계화한 거에 가깝죠. 그렇게 움직이는 인간을 가장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때에 맞춰 밥만 주면 항상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모범적인 인간으로 설정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요즘 분위기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소개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은하철도 999 스토리가 그래요. 머나먼 미래에 인간은 자기 몸을 기계로 교체해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많아서 기계 몸을 가진 인간들이 기계 몸을 갖지 못한 생체 인간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 사냥당해 죽어가는 여성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반드시 기계 몸을 갈 거라. 기계 몸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은하철도 999의 스토리였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저런 생각을 한층 더 확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죠. 생명공학. 사실은 이 이름 들었을 때 저는 인문학적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생명공학 이런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내 장기가 상하면 언젠가는 내 째세포를 배양해서 똑같은 장기, 간이나 심장을 만들어서 이식함으로써 마치 기계부품을 교체하듯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아이언맨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인간과 기계의 혼종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커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헌법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면 갖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능력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가장 훌륭한 인간은 뭐냐? 능력 있는 인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능력이라는 말은 굳이 분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성능과 마력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성능, 기계의 성능이에요. 마력, 기계의 힘이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도 지금 21세기 기술 수준에서는 기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얼마 전에 알파고에게 이세돌 구단이 진 다음부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봐 두려워해요. 어떤 성능 면에서는 인간은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교함에서든 아니면 계산 능력에서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경쟁력이라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 왔어요. 좀 수많은 단어들이 이 힘력자를 붙여서 그랬어요. 실력, 매력, 능력, 경쟁력, 추리력, 사고력, 이해력, 창의력. 아니, 누구의 말을 이해하는데 힘이 드나요? 힘이 필요해요? 이해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힘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이 좋은 뜻이냐? 우리말에서 힘은 안 좋은 뜻이었어요. 논어에 보면 자, 불어, 괴력, 난식. 공자께서는 괴상한 것, 힘, 어지러움, 귀신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힘이 뭐냐? 힘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힘들다라고 했어요. 힘이 들면 좋아요? 힘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힘드는 거예요. 힘을 몸 밖으로 나가는 게 힘나다예요. 힘이 나가야 좋잖아요. 힘은 일하는 동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쉬면 나가는 도깨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20세기 이른바 사회진화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힘에 대한 일반적 성능에 대한 기계적 힘에 대한 숭배가 일반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무데나 힘자를 붙여. 근데 안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력, 동정력, 배려력, 연민력, 연대력 이런 걸 쓰질 않잖아요. 진짜 인간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자를 안 붙여요. 다른 동물들도 다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물들도 생각할 수 아니까 사고력이 있겠죠.
이 겉들에는 역자를 붙이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 미덕에 대해서는 역자를 안 붙이고 힘을 숭배하는 시대에 그것들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죠. 안 중요해. 공부를 하면서 이해력 키우는 공부, 창의력 공부.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공부 제대로 시킨 적이 있는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공부 제대로 시킨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부 제대로 시킨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의 가치, 우리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실력 만능이다, 경쟁력 키워야 한다.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안에 계속 힘을 들여야죠. 뭐. 왜 사는 게 힘들겠어요? 힘을 키우려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늘 힘을 들여야 힘이 커지잖아요. 힘을 숭배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그래놓고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을 하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인간이 처음 생각했던 신성이란 이런 것이었죠. 현대 대략 2000년 내지 3000년간 많은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두 신적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께서는 인간을 생로병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나서서 7년간 고행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행과 단식은 인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였어요. 근데 현대인은 바꿔서 하죠. 고행은 헬스가 됐고 단식은 다이어트가 됐어요. 제 한 몸을 위해서 하죠. 저들의 우주와 인류의 무게가 현대인들에게 제 한 몸의 무게가 됐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단식하거나 뭐 이런 삭발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체로 자기 자신을, 그것도 뭐 자기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 해요. 그만큼 이제 자기 중심, 힘 중심, 물질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깨달았으면서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일 청산을 못한 것이 우리 역사의 큰 짐으로 남았다. 왜 못했느냐?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냉전 구조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니면 친일파를 득세시킨 정치 세력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친일파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힘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세니까 일본이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바른 길이다. 최근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했을 때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총리까지 지냈던 분은 중앙일간지에 그런 칼럼을 썼어요.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 글에다가 1907년 의병이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민으로 죽겠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빈손으로 맨손으로 총칼 앞에 나섰던 우리 조상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 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돈 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화된 그런 속성이 아니라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일부예요. 그거를 억압해야 한다. 그걸 키워야 한다. 그것보다도 힘보다도 돈보다도 인간다움의 가치. 우리는 사람이니까 설사 겉으로 외모의 차이가 있고 재산의 차이가 있고
부모의 경제력에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인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백범의 나의 소원과 우리 헌법의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한다고 하는 그런 구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헌법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법적 가치이고 그걸 지키면 우리 내부의 친일적 속성들, 물질화된 속성들, 동물화된 속성들을 직시하고 살필 수 있고 그거를 청산할 수 있으면 내가 청산하고 내 가족이 같이 청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이런 식의 막무가내의 무조건적인 힘숭배 의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런 기하학적인 문양을 갖다 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동물과 신 사이에서 자신의 점을 찍으면 됐어요. 근데 현대 인문학의 과정도 복잡해졌어요. 거기에 기계, 재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무엇이 진짜 신성이냐, 무엇이 인간의 본성이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점을 찍는 곳에 인간성의 실체가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게 사람다운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짐승들의 세계가 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 비슷하게 좀 됐습니다만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